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건설업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현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지금부터 약 3, 40여 분간 건설업 현황 및 2025년 건설업 신용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기간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리스크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점은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인데요. 2022년 하반기에는 PF였다면 2023년에는 원가 부담 확대, 그리고 부동산 경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숨을 좀 돌리려나 싶었는데 2024년에는 이제 정말 미분양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오늘은 2024년을 복귀하고 2025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전망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의 제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미분양 세대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기존 착공 프로젝트의 기성으로 인해서 운전 자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4년 건설업황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4년의 분양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분양 물량은 늘어났고 매수세는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PF 리스크 등으로 미뤄왔던 분양 물량 및 후분양 전환 프로젝트들의 분양이 시행되면서 2024년 민간주택 분야는 15만 3천 세대로 전년 대비 23%가량 증가했습니다. 왼쪽 차트 지역별 분양 물량 추이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분양 경기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이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 주택수는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 11월 5만 8천 호를 저점으로 2024년 6월 7만 4천 호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7만 호로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미분양 주택 수가 상반기 증가, 하반기 하락, 그리고 연말에 재차 상승하는 조짐을 보인 것은 연관된 미분양 주택 수가 본원적인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기존 미분양 물량의 할인 마케팅, 금리 인에 따른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잠시 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기간 서울 주택 매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후 미분양 세대수는 2만 1,000호로 2013년 2월 2만 2,000호 이후 최대치입니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현상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가의 지점에서 모순된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저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그리고 금리의 움직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중간중간 잠깐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건설사 영업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계약을 맺는 시점과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되어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그런 요인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공사 기간을 연장시켰고 인력수급 난항,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좌측 차트 인건비 및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를 보시면 2021년에서 2022년에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고 이후에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쪽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PF 우발 채무 부담도 유의미하게 경감되지는 못했습니다. 착공 프로젝트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보강 요구가 확대되었는데요. 분양 경기 불확실성으로 사업성이 지연되면서 PF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저하되면 PF 차환 시 대주단에서는 원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에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간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한국기업평가 유효 등급 20개사 대상 합산 PF 우발 채무는 2024년 9월 말 기준 32조 5천억 원으로 2023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크게 감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들어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되긴 했으나 이게 PF와 관련된 자금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고,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드 모두 금리 인하 효과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건설사 영업실적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 유효 등급 보유 21개사의 2024년 3분기 누적 EBITDA 마진은 3.2%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예정원가 재산정이 2023년부터 본격화된 이후에 2024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들어서는 2023년에 시행했던 예정원가 재산정의 효과, 그리고 원가 상승을 반영해서 계약을 맺은 신유 프로젝트들의 매출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익성 하락폭이 2023년보다는 축소된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A급군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사유는 2023년에 GS건설이 인천 검단 재시공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면서 2024년에는 해당 요인이 제거되며 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추세는 등급군을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약화에 따른 이익 창출력 저하, 기성진행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신규 착공 축소에 따른 선수금 유입 감소의 영향으로 2024년 9월 말 기준 합산 순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약 5조 5천억 원 증가한 1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025년에도 눈에 띄게 나아질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정책의 효과로 이염되었던 PF와 미분양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였다면 2025년은 그러한 리스크의 터널을 통과하는 막바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전망을 사업 환경, 실적 및 재무 구조, PF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이슈들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 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분양 경기가 양호하다고 느껴지는 수도권에서도 현재 경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2024년 12월 말 기준 13,000세대로 전년 말 약 5,800세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입지에 따른 선호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 및 고물가 등으로 민간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점 역시 건설업 수주에 부정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수치인 기업 경기실사 지수에서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설비 투자 전망 역시 내수 수출 기업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축소되고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분양 수요 또한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내 주택시장에서 이렇다 할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해외 사업을 통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국내 건설업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축소된 상황입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2024년 해외 수주가 371억 불 수준인데 이는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던 2011년에서 2014년 연간 600억 불 이상씩의 수주 실적에 대비하면 약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빅베스를 맞이했던 국내 건설사들은 이후 해외 수주 규모를 급하게 축소했습니다. 현재는 AA급과 A급 일부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몇 회사들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0년 전후 국내 주택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대다수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쪽에서 발주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진행했던 대형 사업들과 관련한 트랙 레코드가 많지 않고 관련한 설계 인력이나 그리고 원자재 수급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사업 대비 국내 주택 경기 부진을 만회할 수준의 영업실적 시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 자체가 지정학종 요인 등에 따른 공정 지원 가능성,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인력 수급이나 원자재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때 본원적으로 국내 사업과 대비해서는 사업 리스크도 원가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공정이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비용 정산이 난항을 겪는다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얼마 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영업 적자가 그 예입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손실 반영으로 2024년 연간 연결기준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손실의 주 요인은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위하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프로젝트였습니다. 공기 지원 등으로 원가가 상승했지만 비용 보상과 관련한 발주처와의 협상 결과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선반영하면서 발릭파판 프로젝트에서만 1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현 시점의 상황들, 경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해외 사업에서 국내 사업의 부진을 만회할 만한 기회를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건설업 실적 역시 전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부터 급격히 감소한 수주 등을 감안할 때 외형이 축소되고 수익성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실적이 공사 원가 상승에서 오는 수익성 하락이었다면 2025년에는 원가는 그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겠지만 미분양 프로젝트에서의 공사대금 회수가 난항을 겪으면서 판관비단에서의 대손 반영 같은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측 아래 두 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자재 가격 및 평균 임금은 2021년에서 2022년과 대비하면 상승세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원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겠지만 과거와 같이 가파른 원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2021년에서 2022년에 착공한 물량들의 준공 시점이 2024년에서 2025년에 도래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도급금액 증액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증가했던 원가 상승분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준공되는 시점에 결국 추가 원가를 다시 재산정한다거나 혹은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미분양 규모에 따른 대손 반영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영업이익률을 등급분별로 정리해 놓은 차트를 보시면 현대엔지니어링과 모회사 현대건설의 실적이 해외에서 많이 깨지면서 2024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저희 당초 예상 대비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원가 부담을 감안해서 도급액을 산정한 신규 차공 물량의 매출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전년도보다는 수익성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급군별로 수익성과 관련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포인트는 일단 AA급에서는 해외 사업과 같은 것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에 기반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겠지만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수익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A급 같은 경우 주택 호황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회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행 프로젝트 자체가 매우 많고 아파트 이외에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같은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등에서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자본 부담의 증가폭도 다른 등급군들 대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고 대금이 회수되는지를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트리플 B급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서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사실 영위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자체 사업 등에서 나쁘지 않은 분양 성과를 거두면서 매출이나 이익 쪽을 생각보다 안정화시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른 수익성 회복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급군별로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분기 당시 유효 등급을 보유한 건설사들의 현황을 통해서 손익을 전망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당 결과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넣어 보았습니다.
먼저 당시 한국기업평가 유효 등급을 보유한 17개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장 700여 개 중에서 분양률이 70%를 하회하는 사업장은 100여 개 수준이었습니다. 등급군별 미분양 사업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좌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우량 등급군으로 갈수록 아파트 이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높았습니다. 유효 등급 건설사들의 분양률 70% 하회 사업장 100여 개를 바탕으로 준공 시점까지 추가적인 분양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워스트 케이스와 준공 시까지 분양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베이스 케이스를 가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에 기반한 원가율 증가폭을 추정하였습니다. 오른쪽 차트 3개가 그 결과인데요. 시나리오에 따라 등급대별 미분양 사업장에 따른 최대 원가율 가상 규모를 추정해보면 A급 이상은 3%에서 5%포인트가량, 트리플 B급은 1%포인트에서 3%포인트가량의 원가율 상승이 예상되었습니다. 주택경기 저하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착공된 프로젝트들의 경우 2025년을 전후로 미분양과 관련한 대손 반영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최대 손실 규모 추정에서도 2024년과 25년에 걸쳐서 손실폭이 확대됨을 볼 수 있습니다. A급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베이스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 원가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해당 등급군들의 미분양이 아파트 대비 수요가 낮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분양 경기 저하 국면에서는 진행 프로젝트의 지역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수요나 투자 수요가 주거용 건축물 대비 낮기 때문에 미분양이 해소되기까지도 상당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분양이 잘 이루어졌을 때의 베이스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워스트 케이스 간의 원가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리플 B급의 원가율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분양 경기가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조달 환경 악화로 원가 상승기에 신규 프로젝트 착공이 상위 등급군들 대비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고 보는 지점들은 수주 가능 프로젝트가 줄어들면서 외형은 축소됐을지 모르지만 수익성의 하락폭도 다른 등급군들 대비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트리플 B급 업체들 중에 HLDNI 한라, 한신공영 같은 회사들은 자체 사업 등을 통해서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개선된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 불황 혹은 불확실성이 대두될수록 사업 유형 및 지역 등 대분류에 기반한 보편적인 분양 성과는 그 예측을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구조 등과 관련한 상세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건설사 수익 구조가 언제쯤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2023년 이후 수주 물량의 기성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도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인 2022년 전후 착공 프로젝트들이 건설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현재 건설사 매출에 반영되는 현장들은 대부분 원가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던 2021년에서 2022년 착공 현장들인데요. 우측의 국내 한 건설업체의 착공 시기별 매출 비중을 보면 2024년 실적에서 이 시기 착공 프로젝트 비중이 7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구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신규 수주 물량부터는 원가 상승분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주부터 착공 및 매출 반영에 이르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수주 프로젝트들의 착공이 들어가는 시기는 2025년 정도로 전망됩니다. 2025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점진적인 원가 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원가 상승 요인이 그 상승세를 멈춘 것이지 원가 수준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설사들 영업이익률도 과거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2025년에도 수익성 회복이 더딘 가운데 미분양에 따른 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운전자본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이후의 수주 감소, 선별적 착공 전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외형 축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민간 분양 세대가 15만 3천 세대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호황기였던 2020년 22만 5천 세대에 비하면 70%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 따라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외형 축소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은 공사대금의 회수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다 보니 각 프로젝트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 프로젝트에서의 운전자본 부담을 신규로 착공하는 B 프로젝트에서 들어오는 공사선수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업체 전반으로 보면 이런 효과들이 맞물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착공 프로젝트들이 과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금을 충당할 만한 공사선수금의 효과가 과거 대비 축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의 공사대금 회수가 과거만큼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2021년과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서 24년에 분양한 물량들에서 미분양이 조금씩 더 증가했습니다. 2024년 3분기 민간주택 초기 분양률은 54.5%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거의 50%의 수준입니다. 호황기에 100%에 육박했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만큼이 건설사 운전자본 부담의 최대 증가폭이라고 볼 때 미분양으로 인해서 이미 기투입된 운전자본의 회수가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고 그에 반해 신규 프로젝트 착공이 줄어들면서 선수금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건설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운전자본 부담도 그에 맞춰 축소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2025년에는 진행 프로젝트들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본 부담액 감소 혹은 저희 예상 대비 낮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자체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트리플 B급을 제외하면 2025년에도 건설사들의 순차입금이 감소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분양과 운전자본 부담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건설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미분양 증가로 대표되는 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들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시장의 양극화 또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기준 수주잔고에 잡혀있는 물량들이라 할지라도 시장 상황으로 인해 착공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행 프로젝트가 줄어들었음에도 미분양은 증가함에 따라 건설사들에게는 공사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텐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도급사업에 대해서 쉽게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이유는 책임준공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대일 보증이나 자금 보충 같은 신용보강이 일시의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킨다면 책임준공은 서서히 운전자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위해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건설사 부실이 본격화됐던 2007년 이후의 건설사 재무제표에서 미분양 증가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현금이 축소되면서 순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09년과 2011년을 빼고는 계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우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건설사의 차입금 수준도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택사업의 경우 대금 수취구조 특성상 잔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 채권 증가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중대형 건설사들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단기의 자금 부족 발생이 재무 리스크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탁 개념보다는 홀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에 걸쳐서 현금 과부족이 지속된다면 이는 재무 리스크 현실화의 시그널일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건설업계 신용도의 핵심 요소는 진행 및 예정 프로젝트의 분양 성과를 통한 운전자본 부담 감내 여부입니다. 한국기업평가의 유효 등급을 보유한 21개사의 2024년 9월 말 공사미수금 잔액은 약 3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조 6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2024년 들어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분양 경기가 저하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들이 차례로 준공되더라도 운전자본 부담이 기대만큼 완화되지 못할 수 있고 특히 22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물량이 공급된 만큼 이때 공급된 수도권 프로젝트들의 분양 성과 및 현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미분양과 관련해서 경기가 저하되는 시점에서는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건설업종 침체 시기를 볼 때 침체의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는 2013년경에는 전체 미분양에서 수도권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사업장의 미분양은 지방 사업장보다 손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규모라 할지라도 프로젝트의 비용 구성에서 택지비를 포함한 원가 부담이 비수도권 지역 대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정 수준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될 것인데요. 건설 경기 호황기에는 이런 원가 부담을 책정한 고분양가가 시장에서 수용이 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걸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물량들이 미분양으로 쌓이는 순간 건설사의 운전자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과 함께 현재 미분양 주택에서 수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4%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올해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분양들의 해소 여부 및 운전자본 부담 추이 등이 건설사 현금 흐름과 신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전망에 있어 마지막으로 건설업 리스크의 한 축인 PF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정부와 시장은 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25년 2월 현재 A1 등급 ABCP는 3.8% 수준에 발행되는 등 자금 시장은 과거 대비 많이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고 계신 차트는 일자별로 등급군별 건설사 ABCP 발행 금리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일단 금리 수준이 확연하게 내려온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데이터를 뽑는 과정에서 우량 등급군은 발행 건수가 많았던 반면에 트리플 B급으로 갈수록 발행 건수가 매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등급군별로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상황은 2022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개선되었지만 등급군별로 그 안정화 수준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건설사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할지라도 건설업의 어느 한 고리 혹은 어느 특정 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슈만으로도 모든 건설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히려 유동화증권 유통 물량이 적은 트리플 B급으로 갈수록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어서 여전히 PF 우발 채무는 건설사 자금 관리와 그리고 단기 유동성 리스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시행-시공 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네 번째 이슈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면서 개별 프로젝트들의 사업성이 저하되면 책임의 대부분은 시공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PF 차환 시 대주단이 더 높은 수준의 신용보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보강이 없던 프로젝트에는 책임준공을, 그리고 책임준공만 제공하고 있던 프로젝트에는 자금 보충을 제공하는 형태로 건설사와 PF의 연결고리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건설사들의 사업 형태를 자체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낮은 분양률에 따른 공사 미수금 증가로 책임준공 이행과 상관없이 공사비 대부분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도가 우수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강을 통해서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면서 그렇게 절감한 비용들을 시공이익으로 쉐어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원가 부담으로 시공이익 확대도 제한적이고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보강 제공도 여의치 않다면 PFV 설립 등을 통해서 시공이익과 시행이익을 동시에 수취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체 사업화가 과거와 같이 건설사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개하게 될 신규 수주의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 대주단 간의 헤게모니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띌 수 있을 것 같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업 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건설사 역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부동산 PF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업 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 자본 비율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로 높이고 건설사 등의 제3자 보증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정부로서는 저자본 고보증 구조가 국가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겪어오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 강화된 규제 및 구조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무분별한 매출 성장은 불황기의 손실 및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득한 건설사들도 공격적 수주 경쟁보다는 책임 준공 약정 세부 내용을 기존 채무인수에서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의 의무로 변경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신용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 신용 등급군 혹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이는 전체 건설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2025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환경 및 영업 실적이 모두 부정적인 만큼 신용도 방향성 역시 하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롯데건설이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고 한신공영, 동원건설산업 같은 등급 수준 대비 재무 부담이 과중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조한 분양 성과로 인한 대규모 대손을 반영해서 신세계건설의 등급이 기존 A0에서 A-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 경쟁력과 고수적 재무관리를 통해서 차입금 및 PF 우발 채무를 축소하고 대형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존 등급 A0의 부정적 전망에서 A0의 안정적 전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제반 환경 악화에 따른 사업 및 재무 안정성 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등급에 대한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외형 축소, 그리고 낮은 수익성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는 여전히 건설업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초 AA급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개별 업체의 이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건설업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및 분양 성과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제어 수준 등이 등급 방향성의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건설 세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 건설업 신용도 결정 요인은 미분양 혹은 해외 사업 등에 따른 대손 반영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그리고 운전자본 부담 해소 여부입니다. 분양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원가 개선 요인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각사별로 창출하는 영업 현금 흐름과 미분양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규모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군별로 모니터링 요인은 다소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A급 이상 등급군에서는 국내 주택 사업 관련 운전자본 부담 수준 이외에도 비주택 사업에서의 손실 발생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트리플 B급의 경우에는 개별 업체의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건설업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기 유동성 대응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 보유 여부, 그리고 여신한도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2025년은 미분양으로 대표되는 사업의 본질적 리스크에 따른 등급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업체가 포진하고 있는 A급 업체들의 분양 성과 및 운전자본 부담 해소 여부에 따라 전체 건설업종의 등급 변동성 확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PF발 유동성 이슈가 건설업의 첫 번째 위기였다면 이제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이 건설사의 두 번째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정지연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가능성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그리고 운전자본 부담, 그리고 비주택 사업에서의 손실 여부 등의 순서로 이 리스크의 파고를 다 거치고 나서야 새로운 변곡점에 대해서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가 그 긴 터널의 마지막 구간이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